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의 배들이 치어들을 다 잡아가요. 쌍끌이로. 소말리아 연안 앞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아직 크지도 않은, 충분히 성장하지도 않은 그 물고기까지 다 잡아가니까 소말리아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노략질이죠. 스페인 배가 중남미 혹은 아프리카에서 돈이 될 만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 노예까지 포함한 이런 걸 싣고 오면 그걸 이제 급습해서 유물을 뽑아서 그거를 국가의 부로 환원하는, 이걸 이제 해적경제라고 부르는데 영국이 시작을 합니다. 해적경제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축적 방식 중에 하나였고, 해적 경제로 겨우겨우 나라 살림을 이끌고 있는, 외부자의 눈으로 보면 국가가 아닌 이 국가가 고대사로 역사를 소급해서 보면 피라미드를 세운 인종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인문학과 예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석호라고 합니다.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이 악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더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한국에 각인이 돼 있는데, 아마도 다 아실 텐데 석혜균 선장을 이제 소말리아 연안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납치해서 이제 본토로 끌고 들어가서 인도양에서 이제 치안 활동을 하던 한국의 청해부대가 이제 급파돼서 해적들하고 일전을 벌이면서 이제 석혜균 선장을 구출해 온 그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소말리아 하면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더더욱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이제 악마적인 지역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부자의 시선이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소말리아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그 속살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우리 한국 땅에서 벌어집니다. 하나가 2011년에 인천에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를 껴서 작가대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소말리아 작가 누루딘 빠라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를 초청을 합니다. 이 작가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 해적 얘기를 가지고 한국의 언론들과 아주 뜨거운 일전을 벌여요.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소말리아가 해적 국가가 됐는가? 왜 한국의 석혜균 선장이 납치를 당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포괄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의 언론들과 일전이 붙고, 한국의 언론인들하고 붙었던 일전을 해적을 중심으로 잠깐 소개를 하면 이겁니다. 소말리아에서 해적은 일종의 자위대다. 소말리아 연안의 해양 자원을 지키는 자위대다. 그리고 한국의 석혜균 선장이 왜 납치를 당하냐면 한국, 일본, 중국,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배들이 소말리아 연안까지 와서 뭘 하냐면 치어들을 다 잡아가요. 쌍끌이로. 소말리아 연안 앞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아직 크지도 않은, 충분히 성장하지도 않은 그 물고기까지 다 잡아가니까 소말리아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노략질이죠. 거의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온 원양 어선들이 해적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말리아 어민들은 자위 수준에서 자기 바다의 해양 자원을 지켜야 되니까 해적들을 자발적으로 준무장을 시켜서 연안을 보호하는 무장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해적이 등장하는 역사를 보면 이게 소말리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적 경제라는 게 있어요. 16세기에 영국이 선도했던 축적 모델이에요. 16세기면 이제 셰익스피어가 활약하던 시대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시기잖아요. 이때 영국이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이나 이런 지역보다 부강하지가 않아서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해적을 활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등장했던 유명한 인물이 드레이크, 영국 사에서 해적인데 해적질을 너무 잘해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로부터 귀족 자귀까지 받는 영웅적인 인물이죠. 공예상에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암묵적 지지 속에서, 국가가 대놓고 지지하진 않지만 사략선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대놓고 해적질을 지지하진 않지만 개인이나 민간이 배를 하나 사서 해적선이죠. 공예상에서 삼각무역을 하면서, 그때 16세기가 되면 아메리카 땅을 발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각무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배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소위 보물들, 그런 걸 실은 배들이 대서양을 점철하던 그 시기인데, 그때 영국이 스페인보다 더 강력한 전함들을 만들어내는 실력이 없으니까 유일한 방식이 해적질을 하는 거죠. 공해상에 몰래 숨어 있다가 스페인 배가 중남미 혹은 아프리카에서 돈이 될 만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 노예까지 포함한 이런 걸 싣고 오면 그걸 이제 급습해서 유물을 뽑아서 그거를 국가의 부로 환원하는, 이걸 이제 해적 경제라고 부르는데 영국이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걸 이제 받은 나라들이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소말리아도 받아서 하는 건데, 자, 아무튼 이 해적 경제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축적 방식 중에 하나였고, 재밌는 내용 중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세기에 들어서 영국이 판단을 하는 거죠. 영국은 이제 19세기에 접어들면 이미 그 본토 안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삼각무역의 그 주축이었던 그 노예보다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영국 내부에서 노예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 상원의원 중에 하나인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유럽 전체로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유럽에서 말을 안 듣죠. 아직 산업화가 안 된 지역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이 먼저 이렇게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뭘 하냐면 해군력을 키워서 대서양 공해상에다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노예선을 운영하지 못하게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럽의 노예 상선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를 싣고 아메리카로 가다가 공해상에서 영국 배한테 걸리면은 영국 배가 뭘 하냐면 그 노예들을 풀어주는데 어디에다 풀어주냐면 아프리카 본토에 있는 시에라레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수도가 프리타운입니다. 번역을 하면 자유시죠. 자유신분이 된 그 노예들이 만든 도시가 프리타운이에요. 지금도 이제 시에라레온의 수도입니다. 거기다가 풀어주고 카리브해 그쪽까지 이렇게 대서양이 이어져 있으니까 카리브해도 순찰을 할 거 아니에요, 영국배가. 카리브해 근처에서 잡힌 불법 노예선의 경우는 가까운 카리브해 섬으로 가요. 거기 이제 영국 식민지가 많은데 자메이카나 트리니다드 이런 섬에다가 풀어줍니다. 자, 이제 그 19세기 영국의 경찰선들이 대서양 공해를 항해하면서 노예 무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카리브해에 있던 해적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 카리브해 그 해적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실제로 그렇게 카리브해에서도 해적 경제를 통해서 국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렇게 활동하던 카리브해 해적들이 실제로 영국 경찰선의 역할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때 활동하던 해적들이 어디로 오냐면 소말리아로 옵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이 앞바다가 이 해적이 창궐하는 바다로 바뀌어요. 자, 그런 배경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소말리아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해적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해적 경제를 실현하기 아주 좋은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예요.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동북부 쪽에 이렇게 그 솥불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온 그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는 Horn of Africa라고 불러요. 혼, 뿔이죠. 그 지역이 지정학적으로는 이제 홍해바다로 나가는 길목,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부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부, 그게 이어져 있는 접점이고 그 홍해바다를 통해서 인도하고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아시아에 있는 온갖 이제 보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싣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에다 이제 갖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두보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그 바다를 이용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해적들이 해적질을 하기에 아주 좋은 교두보가 이제 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소말리아 고대사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옛날에 아프리카의 근대 국가 이 개념이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없을 때 이때가 이제 고대인데 그래서 고대로 소급해서 가서 보면 국가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지역을 문명권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말리아 지금 그 지역, 아까 뿔 지역, 혼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요 뿔 지역을 문명사 개념으로 보면 이집트, 그 다음에 수단, 에티오피아하고 공동의 문명권 지역이에요.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지금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가 소위 지중해 문명권이거든요. 우린 지중해 하면은 지중해 이북만 생각하는데 내해라고 부르는 이 지중해 문명권은 지중해 이북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남북, 지중해 남부에 지금 이 중요한 소말리아가 들어있어요. 그 문명권이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하고 수단이 공유하던 그리고 국민국가 개념을 포함시키면 지금 지부티,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이런 지역들이 다 포괄된 하나의 문명권으로 지중해 문명권을 공유하던 지역이에요. 고대사 관점에서 보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피라미드를 건설한 인종이에요. 소말리아. 지금 무정부 상태에 있는 소말리아. 해적 경제로 겨우겨우 나라 살림을 이끌고 있는 외부자의 눈으로 보면 국가가 아닌 이 국가가 고대사로 역사를 소급해서 보면 피라미드를 세운 인종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낭만주의 이후에 유럽의 원형, 유럽 문명의 원형을 그리스로 이렇게 못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지중해 남부에 있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배해야 되는데 가서 식민 제국으로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유럽 문명의 기원을 아프리카로 소급하면 안 되죠. 아프리카인의 피가 들어간 지역을 문명의 기원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갑자기 선발이 됩니다. 그리스는 사실은 이집트한테 엄청 영향을 받거든요. 고대사에서 보면. 누구도 사실 부정할 수 없는데 이게 민감한 주제여서 유럽이 역사의 헤게모니를 쥔 다음에 근대 이후에는 유럽의 방식으로 세계사를 소개하다 보니 그리스를 순수한 인종으로 만들고 다른 인종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리고 그 그리스를 유럽 문명의 기원으로 삼아서 식민주의 제국주의 이거를 이제 정당화하는데, 정직한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는 이미 순수하지 않고 인종적으로 언어도 그렇고 학문적으로 그걸 입증한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소위 그리스 철학을 이끌었던 철학자들, 삼척동자도 나아는 플라톤이나, 그 다음에 플라톤보다 앞서 살았던 피타고라스나 탈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어디에서 배웠느냐. 기하학, 다른 의미에서 수학이죠. 의학이랄지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다 이집트에서 배웁니다. 이집트 유학을 가서 10여 년 이상 다 이집트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고등한 과학기술, 수학 이런 것들, 의학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그리스에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말리아가 포함된 지중해 동남부 문명권, 그 기준으로 보면 2000년 뒤진 거예요. 이집트 문명권보다 그리스 문명권은 문자 중심으로 봤을 때 2000년 뒤진 문명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소말리아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해적이 판치는 정부가 없는 그런 국가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이고, 인도양의 핵심 지역이었죠. 인도양의 문명을 선두에서 지휘했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것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민국가에 출현하고 관계가 있고요. 강제로 국민국가가 아프리카 땅에서 탄생하는 과정. 그래서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가 같은 셈족의 문명권으로 충분히 묶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대서부터 19세기 유럽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베를린 협상 과정에서 강제로 영토가 나뉘면서 유럽의 제국들이 땅 따먹기를 한 거죠. 들어와서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말릴란드는 영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유럽 제국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를 하면서 분열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위에서 이제 소말리아도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는 내전과 그 다음에 또 에티오피아하고 전쟁까지 하거든요. 그 오가덴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두고 그런 식의 어떤 종족 간 분쟁, 국가 간 분쟁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지금도 무정부 상태에 가깝죠. 근데 소말리아 같은 경우 군사 쿠데타가 계속 몇십 년 동안 일어나는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배후로 삼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 이제 배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군벌 세력이 등장하지 못한 거죠.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누르딘 빠라라고 하는 작가를 소개했잖아요. 이 작가가 사실은 거의 평생을 망명 생활을 하는데요. 왜 망명 생활을 하냐면 80년대 그 시아드 바렐이라는 독재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군벌 출신인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잠깐 잡는데, 아예 아주 그냥 다른 군벌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세면 그 사람 중심으로 그냥 통일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시아드 바렐가 정권을 잡고 이 작가가 누르딘 빠라 이 선생이 소설을 통해서 그 시아드 바레 정부를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져요. 이 작가가 그때 이제 남아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발적으로 망명을 해서 계속 그렇게 거의 평생을 자기 본국으로 못 돌아가고 이제 망명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지금 시아드 바레 끝나고 그 이후에 또 군벌이 또 서고 몇 번이 이제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지금도 소말리아 들어갈 때 변장을 하고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정부가 아직까지 규율이 안 잡혀 있고 무정부 상태에 지금 매몰돼 있다. 그러니까 남아공의 공권력이 무너진 건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백인 정부 시절에 훨씬 더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아파르테이트 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인종차별주의 정책. 심지어는 해수욕장도 나누는, 모래 질이 좋은 데는 백인들만 해수욕을 하고 질이 나쁜 데는 이제 흑인들, 눕지도 못할 정도로 막 돌이 튀어나온, 화장실을 따로 이렇게 쓰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아무튼 가장 악랄한 인종차별주의 정책이 아파르테이트 체제인데, 그게 공식적으로는 1991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아파르테이트 체제 때 백인들이 이 치안을 어떻게 하냐면 흑인들의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을 해요. 흑인들은 잠재적인 범법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려면 통행증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패스라고 부르는데, 만델라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불태우잖아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지하투쟁을 선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흑인들 중에 백인 동네에서 잡부 생활을 하는 그런 흑인들한테 이제 발행하는 통행증이 있어요. 그 통행증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절대로 그 동네에서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칼라드, 남아공에서만 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할 때 쓰던 용어를 남아공의 그 백인 체제가 빌려와서 쓰는 개념인데, 칼라드, 유색인, 백인 피하고 흑인 피가 섞였거나 이런 사람들, 이걸 칼라드, 유색인이라고 부르는데, 칼라드들만 또 모여 사는 지역, 백인들만 모여 사는 지역, 이렇게 지역을 완전히 행정적으로 구분을 하고 물리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렇게 하고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의 어떤 경찰국가 체제 때, 이때는 백인들 관점에서는 치안이 좋았죠. 백인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흑인들, 그 다음에 칼라드들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소위 게토라고 부르는 매치박스 하우스라 그래, 성냥갑 같이 생긴 조그만 양철 지붕, 그 집에 대가족들이 살아요. 한 12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그런 공간인데, 그런 어떤 이제 게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백인들이 그 외곽을 지키는 거죠. 이제 흑인들 관점에서 보면, 그게 흑인들 관점에서 보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치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프리카를 이해할 때. 그래서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공 기준으로 볼 때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고, 이제 만델라 정부가 서고 갑자기 흑인이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하니까 만델라가 들어서서 이동과 거주의 제한을 풀었을 거 아닙니까? 흑인들이 이제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백인들이 지키지 않고. 그거를 외부자 관점에서 보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치안의 부재라고 얘기하고, 제가 이제 거의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살았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만델라가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고 3년 뒤에 이제 제가 유학을 갔지만, 제가 밥 먹을 때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케이프타운에 아주 유명한 칼리초라는 그 게토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점심은 거의 예외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다 보면 총알이 막 날아다녀요,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뭐 저쪽에서 싸움판 나고 흑인들끼리도 싸우고, 백인들이 치안을 담당했을 때하고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제가 지금 아파르테이드 체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특정 인종에게 불합리하게 작동하는데 거기서 치안을 기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그 지역 정부들, 그 로컬 가버먼트, 지역 정부들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치안이나 이제 무정부 상태, 이런 것들의 씨앗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 대목들도 함께 보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